저는 비례대표 1번으로 지정받을 때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상징적인 코로나 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신종 감염병이 출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온 사례들은 대부분 죽은 바이러스의 RNA가 검출될 것이다. 회복 후 재감염은 가능성이 낮게 보고 네, 더불어시민당 신현영 당선인 스튜디오에서 바로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 의료 전문가로서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고 그러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이 돼서 국회의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4년이 아주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4.15 총선 이후에 현재 그 명지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요즘도 환자분들 만납니까? 실제로 지금 5월까지는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 뭐 코로나 유튜브 방송을 지속하고 있고 진료를 이때까지는 코로나의 안심외래 진료를 좀 포커싱했다면 이제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하면서 지난 제가 그동안에 관리해드렸던 많은 환자분들 그 정리와 또 다른 분한테 인계해드리는 그런 진료가 필요해서 5월 달에는 진료를 다시 정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5월 29일까지가 20대 국회고요. 그러면 21대 국 입성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병원은 휴직 처리가 가능하고요. 뭐 겸직 금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교수직은 이제 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휴직, 교수직은 사직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게 됐는데 여기서 더불어시민당 출범에 대해서 사실상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 확대라는 새로운 선거법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작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는 충분히 저희가 겸허히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고요. 저 또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소수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방식의 선거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민TO 10명을 또 모셨고 그중에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정신이라는 당 대표들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국민들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취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식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선거법 지난 연말에 4+1 체제에서 통과시킨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신현영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필요성을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으로는 안 된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면에서 힘을 쏟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현영 당선인을 신현영 의사의 위치에서 제가 코로나 관련된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명으로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습니다. 국내에서 발생 사례가 나오지 않은 거죠. 31번 환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국내 환자 발생 0이라는 숫자는요. 예, 그렇죠. 저희가 뭐 코로나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 100일 정도 되고요. 그 30일 환자 이후로는 한 70여일 됩니다. 그만큼 많은 굴곡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내에서 확진자가 0명이라는 거는 고무적인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희 1비 하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는 해외 유입 사례 그리고 앞으로 황금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될 건데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점과 확진되는 시점은 항상 1, 2주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4.15 총선이 있은 지 오늘 4월 30일이니까 보름이 지났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투표도 하셨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당시에 감염된 것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이제
최근에 예. 이런 어떤 확진자 사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국내 확진자가 0명이라는 거는요. 지난 4.15 총선 역으로 넘어갔을 때 2주 전의 상황, 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다행인가요? 거죠. 우리 선거 저도 투표를 참여하면서 이 1m 거리 두기 간격 그리고 장갑을 끼고 투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 수칙을 잘 지켰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발생한 케이스가 없다는 거는 매우 다행인 상황이다. 또 4월 달에는 우리 부활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날씨가 좋아지면서 유동인구들이 많이 주말에는 증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확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4월 달에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나름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서는 5월 달도 우리가 더 긴장하고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항상 언급해왔던 황금 연휴, 예. 그 부처님 오신 날부터 해서 이제 황금 연휴가 시작됐는데 확산 우려가 나오잖아요. 예.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여행, 뭐 호텔 이런 것들 예약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야외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양팔 간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지 않게 항상 유의하는 거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재유행이 되면 더 독해지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는 예. 것이죠. 바이러스도 본인은 살아남기 위해서 점점 강력하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또 올해 오는 코로나19와 내년에 오는 코로나19가 변이를 일으켜서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네. 매년 예방접종을 하지만 이 변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맞는 예방 백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그렇게 사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독해질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구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 없으니까 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완치 뒤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중앙임상위원회는요. 이 코로나19 재양성의 바이러스 재활성화라든지 재감염 때문일 가능성은 좀 낮다. 그것도 예. 매우 낮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중앙임상위원회가 여러 네. 가지 의학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퇴원하고 나서 그렇게 재양성이 되는 경우에 우리 검사법에 대한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RT-PCR이라는 유전자 증폭 검사가 이런 바이러스의 죽은 조각까지 검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양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게 지금은 주류의 의견이고요. 저도 이렇게 양성이 나온 환자들을 바이러스를 우리가 검체를 추출해서 배양을 시켜봤더니 살아서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없더라. 그런 것도 하나의 근거였고요.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가 한 번 걸리면 1년 정도는 면역력이 유지되더라.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에볼라 치료제죠. 렘데시비르가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켰다. 이런 내용이 지금 뭐 미국에서 지금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예. 있는 연구소에서 중간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아직 네. 최종 결과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1000여 명의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지금 3상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1000여 명의 환자 중에서는 우리 그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서 확진됐던 미국인도 포함된 연구입니다. 일본에 일본의 크루즈에 있었던 유름선이요. 미국에 돌아와서 네. 그 임상에 참여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중간 분석 결과이긴 한데 치료에 그 렘데시비어를 투여하지 않은 위약군에 비해서 이런 치료를 투여한 군이 치료 회복 시기가 더 줄어들더라. 31% 이런 네.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고요. 네. 또 길리어드라는 이 렘데시비어의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도 이 약을 5일 투여했을 때랑 10일 투여했을 때 효과가 비슷하더라. 예. 그리고 이왕이면 조기에 투여하는 게 효과가 더 좋더라. 이런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회사라는 게 길리아드라는 것은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제약회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볼라 치료제는 지금 충분히 지구상에는 충분히 그 공급이 가능한
약인가요? 이제는 에볼라 치료제로서 사용을 하려다가 이게 실패해서 아마 아직까지는 생산이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런 결과를 토대로 긴급 승인을 한다면 제약회사에서도 아마 이제 제조에 대한 거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랑요.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는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이 임상 시험 결과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승인을 요청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렘데시비어에 대한 이야기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항상 비춰왔기 때문에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 물량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독약이 부족해서 이 의료기관까지 독주,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은 술을 소독약 대용품으로 쓰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아베 정부가 이 독주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알코올 도수가 아무리 높은 독주를 하더라도 소독약 대신에 사용하면 환자들의 안전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실제로 똑같은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음주용이냐 아니면 산업용이냐 이거는 제조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를 적정 농도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효과를 보려면은요. 여기서는 그 일본에서 그만큼 우리가 산업용으로 소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코올의 원자재가 그만큼 부족하다.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보호 장구나 그런 것들이 열악하다는 또 반증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용 알코올을 이렇게 돌려서 써야 하는 그런 열악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방역의 대국이고 뭐 방제의 대국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소독약 재고량이 이렇게 없었을까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본에 알고 있는 그 일본 의료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아베 마스크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일본 경우에는 이런 보호 장구나 이런 산업용 이런 소독약 재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유미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고령 친화적인 의료 시스템에 약간의 신뢰는 떨어지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런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비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의료 시스템은 좀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양쪽을 잘 대응할 수 있는 앞으로의 의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또 깨달음을 이번에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언급한 대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신현영 당선인도 1호 법안으로 이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 선거 기간에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중에서 질병관리청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감염병 전문 병원과 연구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아주 크게 폭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병원을 전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전담해서 할 것이냐 그것도 지역적으로 병원이 있어야지 대구, 경북, 신천지 사태 같은 폭증 사태가 있을 때도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병원에 대한 그런 존재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인력과 장비의 사전 구축과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게 세워지게 되면은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요. 그 어떤 감염병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처럼 1339 연락을 취하게 되면 그 홍길동은 연락을 취하는 순간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염병 전문병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나요? 외부인들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든가 아예 전면 차단하든가 뭔가 어떤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감염병만 전담하는 병원이라면 그 의심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진단부터 해서 입원할 때까지의 프로세스가 다른 환자들과는 분리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의심 사례였는데 환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또 체계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뭐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이 아무리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이 돼야지만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병원일 것 같군요. 예, 매우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감염병 전문 병원 지금으로서는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이건 공공의료의 예.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그리고 지자체가 나서서 잘 운영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들이 앞으로 반복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의료인의 헌신과 희생만을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예. 그러면서 미리미리 국가가 준비하자라는 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의료인들도 체력이 있고요. 한계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완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의정활동,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